네, 9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 실체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미래의 경제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죠. 그럼 내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 어떤 내용입니까? 돈 주고 내가 사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가게를 하나 차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 가게는 내 거니까 이 가게는 나에 의해서 지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가게에서 내가 어떻게 한다? 앞으로 장사를 한다면은 미래에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의 경제 교육을 창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은 내 거니까 내가 지배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나중에 돈도 벌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좀 어렵게 말로 한 건데 이런 내용들이 기준서에 나와 있으니까 좀 암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2번. 기업의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으로 구분된다. 당연한 거죠. 타인 자본은 내가 타인한테 빌려온 거니까 빚이고, 즉 부채이고, 자기 자본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내 거,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자기 자본에 해당된다? 뭐라 이상한데? 왜요?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 타인 자본은요, 부채죠. 그렇죠? 부채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빌려온 거기 때문에 타인 자본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채는 타인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은 우리가 배웠던 자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3번. 자본은 기업 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채의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산을 말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4번의 비용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재화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에 따라서 발생하는 자산의 유출이나 여러분 자산이 유출된다는 얘기는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로 고치면 되고요. 고쳐볼까요? 감소. 감소나 또는 부채의 뭐다 증가를 말하는 것이다. 자, 이건 쌤이 거래 8요소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기본 강의 때 한 번쯤 강의를 좀 드린 걸 알고 있는데 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 즉 내 거는 늘어나는데 빚은 준다. 그럼 요 두 개는 뭐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수익의 개념은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내 거는 줄어드는데 빚은 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사는 막대한 손실이 오겠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의 개념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수익의 개념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비용의 개념은 얘니까 자 어때요? 비용은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순환 과정을 올바르게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처음에 우리 회계 공부할 때 쌤이 회계라고 하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분개를 해야 되고 분개하고 나면은 전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게 순환 과정이에요. 근데 분개할 때는 분개장에다가 분개하면 되는 거고 전개할 때는 총계정 원장에다가 분개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도 했죠. 그 전개할 때 우리 왜 T계정이 너무 많았잖아, 그렇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분계 전개가 다 끝나고 나면은 전기가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죠. 그 확인하는 장부가 누구였죠? 시산표. 그쵸? 걔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걔가 여기 있네요. 시산표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시산표로 이제 검증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뭘 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요거 다 하고 나면은요, 이제 잘 되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BS와 IS,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 순서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게 누굽니까? 거래발생 디귿, 분계 미음, 전기, 총계정원장 리을, 그 다음에 시산표 기읍, 재무제표 미음.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할 건 암기하자. 3번.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개념 과목으로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차례군요.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은 차변에, 수익은 대변에.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리에서 잔액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보니까 1번의 개발비, 2번의 영업권, 4번의 장기대여금은 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잔액이 차변이니까 결국 대변에 잔액이 나타나는 것은 3번의 자본금이 되겠네요. 그냥 점수를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쵸? 네, 4번입니다. 다음 중 결산 절차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결산 절차를 보니까 여기에 예비 절차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본 절차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의 자리에는 후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교재에서 이제 결산 배운 적 있는데 예비 절차, 본 절차, 후 절차가 있었죠. 그럼 이 후 절차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죠. 재무상대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이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의 재무상대표 작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결산 절차를 간단하게 암기하시면 끝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다음은 유동유산에 대한 분류입니다. 기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구성이 되죠. 근데 당좌 자산에는 이제 어떤 계정 과목들이 있느냐, 지금 그걸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당좌 자산은 1년 이내 보유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뭐 생산 판매 과정에 필요 없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죠. 그렇죠? 자, 그런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상품은 재고 자산이니까 정답이 아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장기라고 하는 것은 유동이 아니라 비유동이잖아요. 1년 이상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일단 답은 아닐 거고, 그러면은 외상을 추구하면 토지인데, 토지는 유형 자산이었죠? 다음 몇 번?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화면을 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외상물 추금의 기말 잔액을 계산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는 외상물 추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외상물 추금 어차피 자산이니까 항상 차변은 뭐죠? 그렇죠. 자산의 증가. 그렇죠. 대변은 항상 자산의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외상물 추금 계정은요, 그 자산이기 때문에 항상 차변이 자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에는 이제 어떤 내용들이 오느냐 하면은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기초가 와요. 기초란 말은 저번 연도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받아가지고 이제 못 받은, 즉 미회수한 잔액이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이번 연도에 또 외상으로 물건을 팔게 되면은 외상 매출금이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외상값의 발생액, 단기 발생액이 여기에 옵니다. 이해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저번 연도에서 못 받은 것이 넘어온 거고, 발생액은 이번 연도에 받아야 되는 것이 발생한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받아버리면 대변에 뭐가 된다? 회수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까지도 못 받고 남아있는 거는, 그렇죠. 문제가 물어보는 기말 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어떤 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지금 문제가 보니까 얘가 얼마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기초에서 발생 더하고 회수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기초가 얼마 있습니까? 50만 원 되겠죠. 저번 연도에서 못 받아가지고 넘어온 거예요. 그대로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에 외상매출금을, 외상매출액이 있다면은 걔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얼마? 70만 원이죠. 이것도 그대로 여기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거, 이번에 받을 거, 아무튼 토탈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얼마가 있다? 120만 원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중에서 받아버리면 회수액이에요. 이 회수액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말까지 받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액, 즉 기말 잔액은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얘는 정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환입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환입액. 그쵸? 자, 환입액이 뭘까요? 팔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팔았던 물건 중에서 그 물건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쵸?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이 3만 원만큼은 여기에서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120만 원 받을 게 있었지만은 내가 팔았던 물건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3만 원만큼 내가 빼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금액에서 3만 원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입액은 보통 일반적으로 대변에 적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입이 있으면 환입은 빼주면 되고요. 환입이 없다면은 그냥 기초에서 발생더해가지고 횟수를 뺀 게 답이 되겠죠. 하지만 환입이 있기 때문에 환입을 대변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대로 여기 걸 가져올까요? 이거 왜 빼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120만 원 받을 게 있었는데 3만 원 빼니까 얼마입니까? 117만 원이죠. 근데 그 중에서 회수한 건 30만 원이니까 얘를 빼야 되겠죠. 그럼 기말의 잔액은 얼마? 87만 원이 기말의 잔액으로 남겠네요.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차분하게 차변에는 기초와 발생, 대변에는 횟수와 기말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만 대입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환입이 있을 경우에는 환입도 빼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환입이 없으면은 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이제 7번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유형자산의 추격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수업 시간 때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열심히 공부했고 선생님이 분계 문제까지 많이 풀어드렸죠. 그럼 일단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산으로 분계됩니다 라고 얘기했고 주로 예문이 뭐가 있었죠? 엘리베이터 설치, 그 다음에 증설, 리모델링 등이 있었죠. 근데 반면에 이제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가와 내용연수가 증가시키는 그런 이제 지출은 아니지만 이제 원상 회복, 즉 이제 수선 유지를 위한 그런 지출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수선비로 비용 실현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도색과 유리창 교체 그런 예문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7번 문제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게 뭐냐? 지금 그거로 보는 거니까 수익적 지출을 찾으면 되는 건데 수익적 지출 그러면은 무조건 뭐다? 원상 회복, 수선 유지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8번입니다. 자, 8번하고 9번 문제를 풀 건데요. 8번, 9번 문제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의 차이를 아셔야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판매가 목적인 자산이죠. 자, 화면 보시면 판매 목적인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가 목적이 아닌 영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걔는 뭐가 된다? 유형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매용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뭐다?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맥도날드 하면은 햄버거는 상품이지만 뭐 테이블이나 배달용 오토바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가 된다? 네, 그렇죠. 걔들은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8번부터 보겠습니다. 판매용 TV가 되어 있죠. 그렇죠. 판매용이니까 얘는 뭘 의미한다? 결국은 재고자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별 붙이시면 되고요. 자, 얘를 구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했답니다. 교부하였을 경우에 올바른 분계는 무엇입니까? 이건 분계만 잘하면 되는 거죠. 그럼 판매용 TV를 구입하면은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차변에 상품 들어옵니다. 정답은 3번 아니면 4번인데 어음을 지웠나요? 그럼 이때는 뭐가 된다? 돈을 지급해야 할 어음이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만약에 얘가 판매용이 아니고 영업용이었다면 차변에는 비품이 되겠죠. 그때는 어음을 주더라도 지급어음은 장사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하게 되면 어음을 주더라도 미지급금을 분계되겠죠.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한번 볼게요. 자, 9번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럼 선생님 방금 얘기했죠. 유형자산은 판매가 목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9번은 유형자산이 아닌 게 뭐냐를 묻고 있으니까 판매용이란 말이 나오면 걔가 답이에요. 그럼 판매용이란 말은 4번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럼 4번에 자동차 판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승용 자동차 이게 바로 재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유형자산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1번, 2번, 3번은요. 전화기 생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립용 기계장치, 그 다음에 생수업체가 쓰고 있는 운반용 차, 핸드폰 판매회사의 영업용 건물, 얘들은 전부 다 판매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업을 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셋 다 유형 자산이 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죠.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잠시 화면을 좀 볼게요. 자, 2020년도 10월 1일 날 구입한 영업용 차량이 있고요. 실효원가가 2,500만 원, 잔존가액이 100만 원이고 내용 연수가 10년입니다. 결산전 한번 하고요. 자, 이거에 대한 2020년도 12월 31일 날 계산 시 정액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는 이제 정액법 공식으로 풀면 되는 거죠. 상당히 간단한 문제인데, 근데 조금 이제 어려운 게 이게 1월 1일 날에 구입한 게 아니고요. 언제 구입했습니까? 10월 달에 구입을 했죠. 근데 하필이면 이게 이번 연도에 구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단기에 구입을 하지 않고 전기에 구입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기에 취득한 유용자산이라면 걔는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때는 월할 상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에 취득한 유용자산에 대한 문제가 나올 때는 무조건 월할 상각하셔야 됩니다. 계산 시에 일수는 버리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자, 일단 정액법 공식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 빼시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공식은 취득원가 2,500에서 잔존가액 100만원 빼고 그 다음에 내용연수 10년을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2,500 마이너스 100만원이니까 1,400이고 거기서 10년 나누면은 1년에 240만원만큼의 가치가 감소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아니에요. 왜? 240만원만큼은 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사용을 했을 때 그때는 당연히 240이 맞아요. 근데 얘는 10월 달에 이번 연도 10월 달에 구입했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만 썼으니까 3개월치만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2분의 10, 11, 12 해가지고 12분의 3을 하게 되면은 60만원 나오는 거고요. 정답은 60만원. 그쵸? 60만원이 정답이니까 몇 번?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오시면은 계산 시에 이제 일수를 버린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이었죠? 그렇죠. 여기 10월 1일이죠. 근데 만약에 이 차량을 10월 1일이 아니고 10월 뭐 한 21일쯤에 구입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요 1을 무시하시고 그냥 10월 달에 다 사용을 했다 이래 보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회계 기준서에서는 그렇게 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수는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1일 날에 구입을 하던 10월 말일 날에 구입을 하던 10월 달에 구입한 거니까 10월 달부터 계산해가지고 10, 11, 12, 3개월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식을 꼭 이해를 해주세요. 다음은 11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성격, 즉 소속 부분이 다른 한 개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 1, 2, 3, 4를 보면요. 성격이 전부 다 뭐죠? 부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격이 다른 걸 묻고 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왜요? 3번은 상환해야 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차입금이죠. 하지만 1번과 2번과 4번 이 세 개는 상환 기간이 1년 이내인 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매입 채무하고 미지급금은 다들 알고 있을 거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우리가 회계 1때 보통 배우는 부분인데 참고로 그냥 간단한 설명 드릴게요. 장기차입금은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부채이죠. 근데 이 장기차입금이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도래했을 때 그때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때 바꿔주는 이름을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유동부채에 속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2번입니다. 자,
자, 12번 문제는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A라고 하는 개인기업의 2020년, 즉 단기죠. 단기에, 즉 이번 연도에 12월 31일 날, 기말이죠. 기말 현재 자본금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물어보는 게 이번 연도에 기말 자본이 얼마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원래는 기말 자본 어떻게 구하면 되죠? 당연히 기말의 자산에서 기말의 부채를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박스에 보니까 자료가 자산과 부채에 대한 얘기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되느냐? 결국은 단기 순이익이 여기 보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공식, 그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상태표에서 단기 순이익을 구하는 공식은 뭐죠? 이건 알고 있죠. 기말 자본에서 뭘 빼요? 기초 자본을 빼면 되는 거죠. 쌤이 기초의 자본이 기말 가서 증가하면 이익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쵸? 이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요 기초 자본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은 1월 1일 날 현금 5,100만 원만큼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했다는 얘기는 이게 기초의 자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9월 15일 날에 사업주가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191만 원만큼을 인출해 갔어요. 그러면 인출해 갔다는 얘기는 기초의 자본이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개념이 도입된다? 수정된 기초 자본의 개념이 도입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 때 수정된 기초 자본 얘기해 주었습니다. 자, 수정된 기초 자본 뭐라고 했죠? 기초의 자본에서 사장님이 혹시나 회사 돈을 빼간다면은 인출금이니까 걔는 여기서 빼면 되고, 혹시나 돈이 좀 있어가지고 추가로 좀 더 투자한다면은 플러스 출자 금액은 더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수정된 기초자본 나온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인출이라고 하는 개념이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된 기초자본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은 요 공식으로 풀어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기말자본 마이너스 기초자본을 빼가지고 단기순이익인데 요 인출금이 있는 바람에 수정된 기초자본으로 빼가지고 단기순이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공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먼저 자 1월 1일 보겠습니다. 현금이 5,100만 돼 있죠. 그쵸? 그럼 이 5,100만 원에서 개인 사용 목적으로 191만 원만큼을 인출했죠. 요 두 개를 빼가지고 기초의 자본을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기말 자본 모르니까 기말 자본은 X로 넣어야 되겠죠. 그럼 산식이 어떻게 되느냐? 기말 자본은 X. 요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고요. 마이너스 뭐다? 기초의 출자한 금액 5,100만 원에서 마이너스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빼간 돈 191만 원만큼을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가 수정된 기초 자본이에요. 그쵸?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된다? 단기 순이익이 620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여기에 나와 있네요. 물론 여기 세 번째 예는요, 그냥 사업주가 인출한 금액을 자본금 계정에 대차하였다. 이 말은 여기에서 이거를 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X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X죠. X는 620만 원에서 5,100에서 191만 원 빼면은 4,909만 원인데 얘가 넘어오면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니까 얘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X는 5,529만 원이니까 다음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된 기초 자본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 인출금만 아니면은 5,100만 원만큼만 빼면 되는 거니까 얘를 넘겨서 그냥 다음 되는 거죠. 근데 인출금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자,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3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에 개정 과목 중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거는 이제 영업이익을 우리가 이제 공식을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전산쌤이 공부할 때 그 손익계산서 실무에서 이제 작성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 요게 손익계산서 등식이니까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순매출에서 매출원가 빼면은 매출총이익 나오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 빼면은 영업이익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이 기억이 안 나면은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다. 우리 전산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얘를 띄우시면은 여기에 요 공식이 나옵니다. 물론 법인기업들은 이제 여기가 법인세 비용 차감 전손이익이고 개인기업들은 이제 소득세 비용 차감 전손이익이죠. 그것만 좀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일단 영업이익까지는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되는 건데,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죠. 감가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고, 그 다음에 대소상각비도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죠. 그래서 글자 끝에 무슨 비 붙는 것들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맞습니다라고 쌤이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빼야만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럼 얘들은 당연히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이거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고 쌤이 손실이 붙으면은 뭐라고 했죠? 손실이 붙게 되면은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럼 영업의 비용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영업이익을 구하고 나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얘는 영업이익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암기하시는 분들은 맞출 수가 있는 문제이고 암기를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때는 전산에 있는 손익계산서 이 부분을 보도록 하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14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로 적절한 회계 처리는 무엇입니까? 네, 분결한 얘기네, 그렇죠? 4월 1일 날에 매출처 A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200만 원이 회수가 불가능하여 대손처리하였습니다. 즉, 돈 떼었다는 얘기죠? 대손충당금 잔액은 그 당시에 93만 원만큼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거 분개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돈 떼었으니까 대변에 매출채권 200이 사라지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은 금액이 틀렸으니까 정답이 안 되는 거고 1번, 2번이 일단 정답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돈 떼게 되면은 차변을 못하라고 했죠. 충당금 잔액을 먼저 제거하라고 했죠. 그러면 퍼스트 대손 충당금 제거하고 나머지 세컨드 비용으로 대손상각비 처리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쉬운 문제였죠.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15번입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하여 영업의 비용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우리 영업의 비용은 간단하죠. 여기에 외우시면 좋은데 못 외우신다면은 계정 과목 조회 등록 가셔가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영업의 비용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그렇죠? 뭐 여기에서 이렇게 고르는 것도 있지만 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외웠으면 좋겠어요. 암기를 하세요. 어떻게? 자 보세요. 영업의 비용은 이제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뭐 기부금,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요 두 개가 영업과 관계없는 영업의 비용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끝에 무슨 손실 붙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좀 내공만 쌓이면은 솔직히 이런 문제 거의 다 풀어내시는데 계속 좀 많이 헷갈려 하시니까 굳이 푼다면은 이 방식이 좋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고 그쵸?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통신비는 왠지 모르게 그 판매비와 관리비일 것 같죠? 그 다음에 자손실 이런 거는 영업과 관계없으니까 영업의 비용이고 그 다음에 임차료 당연히 영업할 때 월세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도 영업과 관계없이 기부하는 거니까 이것도 영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은 기부금, 이자 비용 여기 있네요. 기부금, 이자 비용 글자 끝에 무슨 손실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만원, 17만원, 11만원 다니까 얼마 나옵니까? 38만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15번까지
93회 전산회계 이급 문제도 풀이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예, 복습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94회 시험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